다음은 UN SDGs 진행 6년 성과의 과제라는 주제로 오늘의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2차 SDGs 정상회의를 앞두고 UN SDGs 이행 6년을 점검하고 살펴보며 더 나아가 SDGs 거버넌스의 참여 전략까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좌장으로는 이우균 SDS 코리아 대표님이시자 고려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이우균 교수입니다. 그게 이제 본업이고요. 부업은 아닌데 그냥 사회활동으로 그 SDSN 코리아 그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은 문태훈 중앙대 교수십니다. 조금 더 늦어졌는데요. 지금부터 UN SDGs 이행 6년의 성과와 과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해 이제 2차 SDG 정상회의가 지금 이제 앞두고 있고요. 그런 그 시점에 UN SDGs 이행 6년을 돌아보는데 그동안 활발하게 그 주축이 되어 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참여 성과를 우선 발제로 듣고요. 그 다음에 SDGs 이행에 중요한 그 주체인 청년, 기업계, 노동계, 의회 그 패널을 모시고 SDGs 거버넌스의 향후 참여 전략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세 분의 그 발제와 네 분의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분의 발제는 10분씩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은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토론 5분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상으로는 6시에 종료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늦어도 6시 반은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서울대 김태균 교수님께서 국가 차원의 UN SDGs의 이행과 동향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서서 하시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 의뢰를 받긴 했는데 사실상 이 연구가 소위 그 하이레벨 폴리티컬 포럼에 이제 제출하는 VNR 자발적 국별 리뷰에 대한 1차 사이클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를 오늘 발표를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완벽한 연구는 아니고 사실상 전체적인 지금 전 세계의 VNR을 제출한 국가들의 이행 경향성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경향성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10분 내에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는 발표가 어느 정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행에 문제가 있고 구체적인 국가가 어떤 지금 당면한 과제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석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그 SDG의 이행 분석을 위해서는 VNR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다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뭐 4년 단위다, 뭐 3년 단위다, 5년 단위 여러 가지 이제 단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보통 이제 4년 단위를 한 사이클로 잡아서 한 국가가 UN 회원국들이 UN 에코속에 속해 있는 그 하이레벨 폴리티컬 포럼 그 VNR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2016년에 지금 1차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아마 다른 보고서를 내기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사실상 2016년부터 19년 4년 동안에 소위 일주기라고 하는 4년 동안에 하이레벨 폴리티컬 포럼에 제출된 UN 회원국들의 VNR을 전체를 한번 조사한 그 경향성 분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래서 각국이 국내 이행을 위해서 어떤 주요 목표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특히 이거를 좀 그 교차 분석하기 위해서는 VNL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이제 중점 목표들이 있을 텐데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좌장을 맡고 계신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 그 UN SDSN 그에서 나온 그 보고서를 참고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이레벨 폴리티컬 포럼에서 매년 이제 티매틱 포커스라고 해서
주요 중점 그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플랜카드 걸려 있지만 올해는 지금 4번, 5번, 14번, 15번, 17번에 돼 있죠. 그러니까 매년 이거를 선포를 하는데 사실상 한 번 쉰 타임은 2020년도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러한 테마틱 포커스가 없었고요.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코로나가 터져서 정신이 없지 않았을까 유엔이. 그 이후에는 2021년, 2022년 공이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거는 VNR의 중심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유엔에서 하이로 폴리티컬 포럼에서 내세운 여러 다양한 그 테마틱 포커스에 연결되어 있는 그 번호들이 있습니다. 그 목표들을 한번 맞춰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가 유엔에서 내세우는 매년 얘기하는 중점 그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가도 한번 같이 보면 그 경향성이 좀 찾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방법론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문서는 말씀드렸듯이 VNR은 당연히 중요한 문건이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연례 주제라고 하는 thematic focus가 과연 어떤 목표들을 갖고 있고 어떤 팀을 갖고 있고 그 팀이 VNR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목록을 그냥 간단하게 교차하는 작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지속 가능 발전 보고서 말씀드렸듯이 UN SDSN에서 이제 매년 출판하는 보고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대시보드가 있고 대시보드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MCR이죠. Major Challenges Remain.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당면 과제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 각 국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MCR이 과연 VNR에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가? 물론 다양한 다른 주체들이 지금 만든 보고서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한 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서로 교차돼서 중요한 하나의 교집합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그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그런 SDG 목표가 될 수 있고 그런 경향성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CR과 더불어서 UN SDS에는 지금 이 분석에서는 많이 좀 빠져 있다는 것이 단점인데 추후 작업을 통해서 더 보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SDG는 다들 아시다시피 약간 상충적인 그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시고 계실 거고요. 너무 많은 목표들 17개 그리고 169개 이런 것들이 다양한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어서 서로 교차되거나 아니면 상충되거나 심지어는 이제 뭔가 이제 반발적인 요소들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글쎄 학자로서의 입장은 정부, 그 국가와 시민사회가 어떤 합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목표를 특정화시키고 그 특정화된 목표가 서로 상충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어나갈 수 있는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그 이행체계를 얼마만큼 유엔에 표명을 하고 유엔에서 그거를 공론화 작업을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선진국에서는 계속 shared responsibility를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고 개도국에서는 소위 그 CBDR이죠. 공동으로 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 아직까지 식민지 경험이라든가 그 제국주의 산물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뭔가 종속적인 관계들을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뭐 주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강력한 어떤 집단 지성이 될 수도 있는데 CBDR도 지금 그 뭔가 이게 상충하고 있는 큰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 설정에 의한 거버넌스 SDG 분절화 수준이 뭐 이론한 작업인데 뭐 굳이 지금 설명을 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충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을 때 그 거버넌스를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그 제도적인 측면, 규범적인 것, 행위자 뭐 이렇게 다양한 수준을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상충적일 수도 있고 협조적일 수도 있고 갈등적일 수도 있다. 상승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SDG는 어떤 경향성, VNR을 통해서 어느 파트에 포함되어 있는가? 라고 한다면 저희 결론은 뭐냐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것들 그런 SDG 그 VNR 보고서도 있고 협조적인 파트도 있고 상충의 파트도 있다. 그래서 일반화시키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귀결되는 주장은 뭐냐면 결국 그 정부가 어떤 의도로서 VNR을 만들고 있는가. 물론 사회에서 당면 과제가 있을 거고요.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그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SDG로 활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SDG를 정말 이행하기 위해서 이행 체계를 만들고 그걸 끊임없이 뭔가 하려고 노력들이 정책화되는가. 그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그 방식의 그 거버넌스 유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VNR의 분석의 중요성은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지금 이게 경향성 분석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접근입니다. 정확하게 굉장히 정치적인 분석으로 지금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예견적인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사이클 1에서 이러한 예견적인 경향성이 보인다면 사이클 2, 그러니까 2020년부터 지금까지인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분석은 없지만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있는가 부족한 부분들을 사이클 2에서
뭐 할리 폴티카 포럼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가치적인 그 함의는 저희가 도출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듭니다. 자, 그냥 간단히 넘어가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thematic focus입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 18년, 19년 thematic focus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으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네요. 제가 눈이 좀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 아마 이게 아이 테스트하는 분위기인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 그래서 관련된 이제 목표들이 4개가 있고요. 17년도 마찬가지 다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 주제별 검토에 대한 그 일종의 thematic focus가 좀 일찍 나오거든요. 나오게 되면 각 국가가 사실상 이거를 반영하려고 노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준에서 이러한 그 thematic focus가 있다면 내셔널 레벨에서 얼마만큼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나 그 정합성의 문제도 우리가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지금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추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연결되어 있는 거에 대한 전체 간단하게 목록을 작성한 겁니다. 요거의 디테일한 어떤 그 분석적인 내용들은 지금 저희가 이거를 퍼블리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 논문을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후에 더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보시면요. 그러니까 5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국별 우선 목표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설정한 국가들이 한 3나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번째가 그 정치적 포럼, 그러니까 하이 레벨 폴리티컬 포럼에서 연계, 그 thematic focus가 있고 그거를 자국의 VNR의 SDG를 이행하려고 하는 게 쭉 있을 텐데요. 일부 반영한 국가들이 굉장히 상당수가 있습니다. 거기 한국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 빨간색으로 표기된 거는 지금 OECD 다 회원국들입니다. 그래서 회원국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 경향도 알 수가 있고 다른 이제 개도국 특히 리시피언트 컨트리들은 어떤 경향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고 예견적인 측면에서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폴티컬 포럼에서 나온 그 thematic focus가 완전히 SDG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국가 그룹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OECD 회원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일부 반영한 거는 꽤 있고요. 네 번째 유형을 보시면 이건 thematic focus와 상관없이 SDG 전체 17개 목표를 이행하겠다라는 VNR을 제출한 국가들입니다. 이것도 상당수가 있고 많은 그 퍼센티지의 OECD 회원국들은 네 번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이고요. 그리고는 OECD 회원국은 아예 없습니다. 다른 유형에는. 그리고 2번 이상 그 16년부터 19년 동안 제출한 국가는 저렇게 리스트 업데이트 될 수 있고 그중에 닭 회원국은 스위스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대시보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차적으로 아마 저희 좌장 교수님께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추후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고 저희가 관심 있는 건 4단계입니다. 4단계에 해당되는 목표들이 VNR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고 연결되어 있는가. 물론 이거 UN SDS는 자체적인 보고서이기 때문에 각 국별 국가들의 VNR 작성할 때 반영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교차되고 있고 영향력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가가 앞으로 경향성 파악하는 데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더 작업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함의는 뭐냐면 특히 이제 OECD 다 회원국들을 좀 보면 저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함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연도별로 SDG VNR을 제출한 국가 중에 전체 17개의 목표가 국별 우선 그 목표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비율입니다. 숫자입니다, 사실상. 근데 보시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전체 16년부터 19년 동안 합을 해서 5가지 유형을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거를 연도별로 따져보면 계속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7개의 전체를 이행하겠다라고 그런 이상을 포부한, 표명한 국가들이 전체 합으로는 OECD 회원국들이 많은데 이게 점차 2019년도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2020년 들어와서는 코로나가 터지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 이제 자국주의로 돌아간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들이 있기 때문에 더 심화되지 않았을까. 저희가 추후에 더 작업을 해야겠지만. 그리고 지금은 유엔에서 2020년도에 thematic focus가 없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2021년도, 2022년도에 들어와서 코로나 19에 대한 thematic focus가 강조되고 있고 특히 2021년도 버전을 보시면 걸려있는 목표의 수가 가장 많습니다. thematic focus 중에.
그 이번에는 이제 5가지로 약간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이제 복귀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있지만 SDG가 지금 어떻게 추동력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그 약간의 그 의구심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한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반적인 기준으로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왜냐 국별로 너무 다양한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잣대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는 약간 어폐가 있지만 경향성은 저희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국의 우선 목표로 중심돼서 기획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자 장점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SDG 이행은 국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별로 우선 목표를 잘 잡으면 그게 결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다 합을 해보면 그 목표가 많이 공유돼 있다면은 뭔가가 이행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팀 포커스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하나의 또 단점이 되겠습니다. 미국, 러시아 아직 그 제출 안 했죠. 북한은 이제 제출을 작년에 했고요. 그래서 미국, 러시아가 제출을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는 더 어려질 것 같은데 미국은 조만간 제출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 그다음 UN SDSN 자체가 사실상 UN 차원의 이행 평가를 도모하는 자체적인 방법론과 도구를 개발한 것이지 UN 기구가 다 공유하고 UN 회원국한테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승인한 인증한 그런 방법론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가 공통되는 어떤 방법론이나 도구는 아직 없다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대신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사이클 1에서 매년 하이레벨 폴리티컬 포럼에 사전에 제시하는 그 주요 대상 목표, 테마틱 포커스, 에 보면 실제로 회원국의 VN에 반영되지 않거나 점차 그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정책적인 가치가 정말 무엇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 자발성에 맡기다 보면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추동력을 다시 회복시키고 코비드-19 이후에 어떻게 이거를 끌어갈 것이 2030년까지 그 VNR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이레벨 폴리티컬 포럼이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UN SDSN의 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보고서에 나온 여러 가지 방법론, 제프리 삭스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아직까지 VNR을 이행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거 문제점을 지적할 만한 아직 제도적인 장치는 좀 부재한 게 아닌가. 그래서 UN이 그거를 앞으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UN SDS는 그게 중요한 하나 액터로서 활동을 좋겠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균 교수님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일반화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건데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DSN의 대시보드인데 사실은 저도 그거를 여러 가지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어떤 지표 그리고 그런 상충과 상승의 관계 그리고 달성의 관계를 VNR로 갖고 하는데, 그것이 또 국가 간의 비교도 돼야 되고 국가 간의 그 의지도 반영돼야 되는 측면에서 쉽지는 않은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경향성의 가능성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차원에서의 지방 정부는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근데 살짝씩 늦어지고 있거든요. 좀 10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방 정부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현재 좀 지방 차원에서의 SDG에 대한 변화들이 사실은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지방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 변화를 이루어지는 것들을 국가가 그걸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고, 또 반면에 또 서울에서도 중앙 NGO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 기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저도 이제 간략하게 주요 요약만 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방 차원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과 다르게 지방 소멸의 위기를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이후에 기후 변화에 관한 위기들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 다 동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들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방 정부가 어떤 일들을 해왔냐면 지속가능 발전 지방 목표 LSDG를 수립하고,
또 지표 평가를 하고 이걸 또 중앙의 상위법도 부재한 상태에서 기본 조례 만들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역들도 있고요. 또 지속 가능성 사조 검토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행정과 논의하는 지역들도 있고, 또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만들고, 또 세 개 지역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VNR 보고서 말씀하셨는데 자발적 지방 보고서죠. VLR을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제출하기도 했었고요. 오늘 제가 지금 드려야 될 이제 주요 요지는 전체 기초자치단체 200여 개가 넘는 그 단체까지 다 말하기는 어렵고,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16개 특광역시가 있고 시도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미 4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방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UN 체계와 또 국가의 KSDG 체계에 맞춰서 LSDG를 별도로 수립을 했죠. 그 과정을 보시면 행정부서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심으로 서울과 충남이 그렇게 만들어 왔고, 또 지방마다 이제 민간협력기구로서 과거에 로컬 어젠다 21으로 움직여왔던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들이 그 역할을 했던 곳들도 있고, 또 지역 연구원이나 기관 중심으로 했던 지역, 그리고 연구 용역 방식으로 했던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방식은 이렇게 됐습니다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들이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지방에 있는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나 이런 민간협력기구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와 공동협력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보이시지도 않겠지만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각 지역별로 어떤 특징을 갖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지속가능발전 학회에 제가 소논문 형태로 작년에 제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굳이 이제 이 내용들을 드린 건, 지방에서 이런 변화들이 국가나 그리고 또 중앙에서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작년 말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됐고, 사실 그 과정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노력도 있었지만 지방에서의 노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하고, 이걸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지방에서 지속가능발전 평가보고서를 만드는 지역들도 꽤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서 지방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인지하고, 이걸 그러니까 제도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역에서 정책화하는 과정을 좀 거치고 싶어 했고, 또 일부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그룹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주류화하는 사회로 만들어보자라는 꿈까지 꾸어가면서 가다 보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충남도의 경우에 이제 이런 기존에 우리가 통계 지표를 활용하게 해서 만드는 보고서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걸 벗어나서 지속가능성 관점에서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객관화시키고 과학화시키고 신뢰성을 기반으로 현재 지속가능성 수준을 진단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 또 당진시 같은 경우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 지금 각 영역별로 어떠한 변화들이 있고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예를 들면 쉽게 다루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보고서에 담아서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하는 방안들을 찾는다든지, 인천 부평구는 작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성과를 드러내는 방식으로이긴 하지만 지속가능성의 평가 결과들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작은 사례 몇 가지만을 보여줬을 뿐이고, 수원 그리고 서대문구 그리고 당진시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엔의 VLR 보고서, 자발적 지역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본인들이 하는 활동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물론 이제 영문으로 그렇게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역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지속가능성의 활동들, 어떤 것이 지속가능 발전에 관련 내용이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지방에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각 지역만의 특화 전략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발적 지역 보고서를 만든 것들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방정부 차원의 향후 과제를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오늘까지가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법 제철을 통해서 제안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의견 수렴 기간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도 이제 확인하고 왔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관심을 크게 갖고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에 따라서 기존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변화의 시기에 와 있냐면, 기존에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이나 이행 계획을 만들지 않던 그것은 사실 큰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무조건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관련돼서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각
광역시도에 있는 기획조정실 등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고, 반면에 국무조정실 입장에서는 새로 업무를 이관해서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안 된 상태라서 여기에 관련해서 시민사회나 그리고 지방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 법상에서 이미 지속가능 발전 지표, 평가, 그리고 보고서 작성, 공포 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해본 경험이 있는 지역이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들이 있긴 합니다만 16개 광역시도에서 12개 지역이 LSDG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기만 했고 실제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 실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다른 지역을 거기서 보고 모델로 삼아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사실 지표 같은 경우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통계 데이터나 지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 자체도, 국가 통계 자체도 평가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서 이걸 통계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 지속가능 발전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또 지방위원회 구성이나 또 지속가능 발전 책임관도 지정을 해야 될 것이고, 이 관련해서 또 지속가능 발전 정보도 보급하고 교육 홍보, 시민 의견 수렴하는 수기공론화장이 또 이번 기본법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상에 기본법상에 수기공론화장을 포함시킨 경우가 없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국가 차원에서는 제한이 되어 있지만, 실제 지방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두의 숙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과 과정을 통해서 그 방법론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도 중앙정부는 이 관련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방정부 차원이나 지방의 지속가능 발전 주류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됐지만 실행이 안 되었고, 정권 말기에 지방의 노력에 의해서 기본법이 제정됐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전 국민적 차원의 지지와 협력을 통해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연대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지금 현재 민선 8기가 이제 각 지역별로 다 수립되어 있는데, 최근에 각 지역별로 만들어진 정책 공약들을 다 살펴보니 지속가능 발전에 관련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기본법상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공약 내용에 제대로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인지 못하고, 대부분 아시다시피 공약들이 대부분 개발 공약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에 위배되는 공약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것이 결국은 기본법 제정 속에서 각 지역의 제도화되는 과정들을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냥 하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와 지방의 연대에 있는 거버넌스를 추동하는 다양한 시민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이것들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또 이것들을 위해서는 저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 플랫폼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각 지방이 현재 있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될 수도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없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50%밖에 안 되는 그런 협의회 외에도 다양한 민간 협력기구들이 이 지속가능 발전 정책의 추동 세력으로서 새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운동이 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그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 지구 차원의 그 많은 국가가 있는 것처럼, 또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할 때는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앙 정부가 있죠. 그러니까 그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그 어떤 연계성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발표의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시민사회는 어떻게 그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해관계자 그룹 참여 동향과 과제에 대해서 신재은 KCOC 정책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재은입니다. 아무래도 이 SDG 이행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이제 정부 중심으로 움직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시민사회와 기업
모든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이 연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포커스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이해관계자 그룹에 대한 참여가 어떻게 지금 동향이 나타나고 있고 어떤 과제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글로벌 단위하고 또 한국 단위를 같이 나누어서 좀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글로벌 단위를 보시면요.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MGOS라고 해서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유엔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9개 그룹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Others로 해서 로컬 커뮤니티, 그다음 발런티어 그룹스, 그다음에 이주민이라든지 노인 그룹이라든지 장애 그룹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해자 그룹들을 포함시키고 있고 이게 이제 UN 바디이냐 아니면 아태 지역 바디이냐 다른 또 이제 국가 단위의 국가 단위에서 또 이 이해자 그룹을 설정하는 범위는 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 MGOS가 지금 참여하는 형태를 보시면 우선적으로는 이제 HLPF라고 하는 고위급 정치 포럼 주재 회의와 그리고 국가 보고서를 이제 발표하는 VNR 세션에 이제 모두 참여해서 이제 발언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 주체 그룹별로 입장 문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거의 그 의무적인 것이고, 그다음 매년 포지션 페이퍼 작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트리뷰션 리포트라고 하는 기여 보고서는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발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VNR에서 이제 질문권들이 이제 부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 체계 보시면은 지금 유엔 경제사회국 하에 이제 HLPF가 있고 거기에서 MGOS의 이제 파트너십과 관련된 그런 회의들이 놓여 있게 됩니다. 그 2016에서 2019년까지 아까 이제 김태규 교수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VNR 보고서에 보고된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이제 유엔에서 이제 분석을 해놓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5가지로 특징을 좀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 제가 앞으로 2030 의제라고 하겠습니다. 그 의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율이나 거버넌스 구조에 이제 참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거의 그 2016부터 19년까지 HLPF에서 보고한 국가의 한 75%가 이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비국가 행위자들을 포함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 제고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도 한 80% 정도가 이제 대중과 이해 관계자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 이행 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그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 왜냐하면 이 이제 SDG를 국가 단위에서 이행하려고 할 때 그 오너십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게 이제 정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너십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의견들을 이제 반영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NR에 대한 협의, 컨설테이션과 이제 개입 부분에서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시민사회, 민간, 지방 정부, 학계 하고의 활동들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이제 간혹 가다가 국회의원이라든지 청년이나 자원봉사자의 활동들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죄송합니다. 그 비국가 주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이제 참여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SDG의 기본 원칙 자체가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기 위한 그런 원칙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그 VNR에서의 보고는 되게 제한적이다. 그래서 원래는 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서 이제
배제된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이제 프로세스인데 그거보다는 누가 위기에 처해져 있는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이제 보고들로 조금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고 원래의 그 목적 그러니까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기 위한 그 활동을 하는 국가들은 한 27개국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쭉쭉쭉 한번 넘어가셔서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국가 단위의 그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그 이제 보고서의 교훈들을 좀 보면요. 이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는 이 방법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일관성 있게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리포트라고 하는 진행 상황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보면 2017년에 한 70%까지 이제 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2019년까지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의회를 통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한 데는 4년 동안 한 10개 정도로 굉장히 소수고요. 다만 이제 VNR에 관련해서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대면으로 협의하는 그 리뷰하는 이제 국가의 수는 2016 17개에서 2019년 47개로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고 이제 보여졌고요. 또 VNR 보고서의 초안에 비국가 행위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국가들도 2019년에 이제 53%까지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해서 이제 10가지 교훈들을 이제 넣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참여에 대한 좀 계획을 좀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그냥 참여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책과 이제 프레임워크가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비국가 행위자를 포함시키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접근 자체가 이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제 접근을 하는 그 홀 오브 소사이어티 어프로치 방식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아주 좀 많은 그런 기회들이 좀 제공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인지제고 활동들은 좀 필요한데 이게 VNR 기간만 하는 게 아니라 2030 의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제 협의하고 그리고 합의된 어떤 시간표들을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 상황을 이제 시민에게 보고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런 이제 비국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때 그 역량 개발이라든지 포괄적 파트너십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자라는 사실 그룹들이 굉장히 넓잖아요. 아까도 이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그룹에서 보면 이제 한 13개에서 17개까지 이제 보시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이 그룹들을 찾아내는 것이 기존의 그 대표하는 이해관계자들을 통해서 연계되기가 쉬우니까 그런 대표 이해관계자를 좀 존중하면서 다양한 그룹과 협력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이제 목표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그룹들을 참여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라는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비국가 행위자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정 그룹들과 혹은 지역 사회와 도달해 있는 이제 그런 전문 지식들 갖고 있으니까 그런 방식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0번으로는 2030 이제 발전 의제 구현에 있어서 이제 경험들을 계속 공유하는 거, 보고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이제 그 정보를 동향들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좋은 사례들을 식별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10가지 이제 국제사회의 그런 흐름들을 보고 우리 한국의 지금 거버넌스들을 좀 보면요. 지금 이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상에서는 위원회 하에 아까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수기 공론화장이 이제 개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기본법 상에서 공론화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봤을 때 이제 살펴보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제 좀 명확합니다. 그래서 원칙에서는 이제 노원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원칙이 들어가 있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도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 책무에서도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거, 뭐 국민 사업자 이렇게 범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 상황 점검에서는 이제 이게 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도 지금 정부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고 평가,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 마찬가지로 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위원회 구성에서는 이제 시민사회 단체, 그다음에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 단체로 이해관계자를 한 지금 5개 그룹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국제사회하고 지금 편차가 크다라는 거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자하고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씩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견을 수렴하는 수기 공론화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지금 한국 시민사회가 이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단위에서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동북아 지역에서 계속 이제 엠고스라든지 시민사회 참여 체계에서 참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다 갔기 때문에 이제 2개 정도 슬라이드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DG 시민넷에서는 그 이해관계자 수기 공론화장 운영 체계에 대한 이제 안을 좀 제공하고 있는데요. 원칙으로는 크게 이제 공식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좀 해서 이게 정부가 필요시에 의견들을 보조적으로 이제 수렴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이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좀 하는 결정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참여 주체에 대해서 이제 확대하고 세분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증거 기반 이건 이제 뭐냐면 아무래도 이런 이해관계자 그룹들을 올 때는 개인으로 올 수도 있고 뭐 NGO 집단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 뭐 누구나 다 참여를 하더라도 그 그룹별에서 집단적으로 정책 이제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적 정책 제안서 중심으로 의견 수렴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정보 공개도 좀 강화해서 누구든지 그 정보에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운영 방안에 대한 이제 이야기에서 이 수기 공론화장 마련과 이제 기능 위상 강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점검하는 회의가 2년마다 5년마다 있을 때 이 수기 공론화장이 정기적으로 좀 운영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권리 주체나 계층 집단 중심의 참여 체제 구축해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만들 때 지금 이제 유엔이 바라보고 있는 이제 그룹들을 우리도 좀 확대해서 한 15개 그룹 정도로 좀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집단적인 그 정책 문건에 기반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정보 공개의 접근성 부분에서 뭐 구경문, 그다음에 시청각 장애인 통역 기능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여러 회의록이라든지 입장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에 이제 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조금 더 굉장히 현실적인 제안들을 시민넷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SDG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라는 목표가 99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행령도 지금 마련하려는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이 과정에서 이런 시민사회 그룹들과의 좀 긴밀한 협력 그리고 그런 확대가 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시민사회 이해관계자 측면에서의 그 참여 동향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국가, 지역은 어느 정도 그
시민사회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좀 정형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는 말 그대로 누구도 그 뒤에 두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범주도 다양하고 의사결정 구조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우면서도 그것을 소홀히 할 때 결국은 누구도 뒤에 놓지 않는다는 대원칙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시사점을 저 개인적으로는 느꼈습니다. 예, 그 세 분의 발표를 국가차원 지방정부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네 분의 그 토론을 5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기업계, 노동계, 의회로 하겠는데요. 우선 청년에서는 강보배 제주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께서는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와 계시는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주도시죠? 네,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도 여전히 낮이죠? 지금 밤 아니죠? 예, 낮이죠. 고맙습니다. 그 5분 동안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앞에서 계속 얘기 나왔던 것들에서 되게 핵심적으로 얘기 나오는 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참여 주체들을 잘 만들고 그다음에 그 참여 주체들을 기반으로 이 목소리가 국가나 정부가 바뀐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힘을 가져갈 것인가가 되게 핵심적으로 고민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계속돼서 나왔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청년이라고 하고 불리는 영역이 실제로는 SDG 내에서 부분에서조차 이게 어떻게 보면 신규로서 불려드리고 있는 지점에 되게 가까운 집단으로 느껴지는 만큼 이 청년이라고 하는 집단을 어떻게 이해적 관계자로 끌어들이고 그것을 확장하는 것을 기반으로 다른 그룹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의 고민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청년 정책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회 보장 전달 체계 이런 것에 있어서 이때까지 배제돼 왔거나 아니면 빠져 있었던 그러니까 부모나 가족으로 묶여 있는 청년 그룹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일정한 당사자로서의 집단이 아닌 이해관계자로서의 역할로 부여받았다기보다는 가족으로 해석되거나 아니면 그 밑에 존재하는 어떤 배움의 대상 아니면 지도의 대상 청소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지점에 위치해 있었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그 청소년계와 청년계가 별개로 흩어지면서 청년 정책이 기본법이라고 하는 걸 별도로 만들고 이해관계자가 확장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들을 확장하기 위한 열린 공간, 열린 논의의 장을 만들었던 것이 되게 핵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통 어떤 이해관계자를 끌어들여서 정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 어떤 전문가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이 논의의 장에 세우고 그들에게 일부 어떤 논의를 붙이는 정도의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졌었는 일반적인 어떤 저희가 하는 거버넌스의 되게 중심적인 상황이었었는데 청년 정책에 있어서는 되게 크게 이 장을 여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특히 어떤 대표자나 어떤 아까 말했던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럼 예를 들면 보통 심사하거나 위촉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그냥 신청하면 될 수 있는 장들을 열고 그 신청의 장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들을 많이 열어줬던 것이 되게 큰 힘이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몇몇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중심의 논의 체계가 아니라 다수가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해석들을 하게 되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뭔가 같이 노력해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시도 속에서 이것이 지지받고 확장할 수 있는 계기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부르길 이런 것을 위원회 아니면 조정 이런 거보다도 참여기구라고 하는 명칭으로 청년 정책판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결국엔 이 참여기구에 1년에 거의 한 100여 차례 회의들을 하게 되고 이 참여자의 규모 자체도 뭐 1000명 단위가 있는 데도 있고 제주도만 해도 100명 정도로서
기존의 어떤 위원회가 한 2, 30명 정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대규모로 구성할 수 있는 그 모집 인원 자체를 제한하지 않거든요.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고, 그런 기반들이 이루어진 데들이 상대적으로 청년 정책에 있어서도 앞서간다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SDGs도 마찬가지로 고민되는 건 이해관계자 그룹들을 대표되는 어떤 단체, 어떤 구성원 방식이 아니라 SDGs 자체의 논의의 장을 어떻게 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을 끌어들여서 협의하고 만들 수 있게끔 하고, 여기에 있는 어떤 단체나 소속들은 이것들을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좀 더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 속에 얽히게 되고, 그것이 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논의의 장에서는 보통 이제 단체 대표격들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외의 논의의 장들을 어떻게 열어볼까? 그냥 이게 조사한다, 설문한다 이런 것을 넘어서 자체 수기의 장 자체가 지금은 이미 단체도 워낙 크고 많고 그것만으로도 논의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있긴 하겠지만, 지역 단위로 더 내려가게 되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운영, 아까 얘기했던 협의의 운영, 논의의 운영 자체가 단체 대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신청만 오면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논의를 붙이고 그것을 정리하고 만드는 방식으로 이 SDGs 사무국 아니면 이제 협의체들이 논의해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확장할 수 있는 SDGs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나신 거죠? 예, 고맙습니다. 그 청년에 대한 이해, 그 다양한 측면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참여기구로서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말로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기업계를 대표해서 그 이은경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은경이라고 하고요. 유엔 글로벌 컴팩트는 기업계를 대변하거나 대표하지는 않고요. 이제 기업들이 모여 있는 네트워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기업들한테 SDG에 대해서 설명하고 SDG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가이드를 주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DG 다 아시겠지만 MDG하고 다르게 SDG에서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고,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그룹들은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SDG 달성에 기여했을 때의 어떤 경제적 효과, 일자리 창출, 어떤 섹터의 비즈니스들이 앞으로 미래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전환 과정에서의 이제 서스테너블 비즈니스와 그 연계되고 통합됐을 때 앞으로 더 비전이 있을지, 아무래도 이제 기업인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 SDG를 많이 보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정부나 사실은 그 정책 방향들이 SDG와 연계돼서 가고 있고, 특히 환경 중심의 이제 그런 많은 유럽에서의 그린 뉴딜이라든가 이런 흐름들 안에서 이제 기업들도 이제 이제 그 정책들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섹터별로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ESG를 소위 이제 저희 이제 글로벌 컴팩트에서 ESG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ESG라는 키워드를 이제 시민사회에 계시는 분들도 워낙 광풍이 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업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컴팩트 같은 이제 그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그런 것들을 사실 잘 이행해 나가면서 ESG 경영을 한다는 건 결국은 SDG에 기여하기 위한, 그것이 결코 분리되거나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SDG라는 국가나 이제 전 세계에서 규정한 어떤 사회의 문제들과 목표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방향으로서의 ESG 경영, 그런 것들에 대한 연계성을 계속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난 2년 새에 기업 환경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했고, ESG 경영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돈이 다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실 제가 이 열린 SDG 포럼에 몇 번 왔는데요. 저희만 사실 경제 관련한 네트워크 중에 SDG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기구기도 하고, 근데 2년 사이에 사실 저희 글로벌 컴팩트 ESG 시장이 커지면서 UNGC 회원들이 몇천 개가 늘었습니다.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은 그 금융이 움직이고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가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는 뭐 국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글로벌도 마찬가지지만 ESG 중에서도 뭐 확실히 사실 환경 쪽 이슈, 기후변화 대응에 정말 많은 이제 정책이나 금융이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서의 어떤 기업들의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사들, 투자자들, 뭐 금융사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를 막 만들어내고, 또 그거에 따른 어떤 상품들, 금융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도 당연히 움직이고 있고요. 조금 이제 저희가 SDG 관련해서는 뭐 그린 텍소노미 이런 거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선 지나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소셜 텍소노미라는 것까지 이제 등장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이 기반이 되는 부분들이 다 SDG입니다. 보면 어떤 이해관계자 그룹을 어떤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런 그 정말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금융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 텍소노미 분류 체계를 만들 것인가, 이런 쪽으로 계속 어드밴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히 저희는 EU나 이런 쪽에 이제 기업들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그 국내에서도 이제 계속 중요하게 좀 살펴볼 만한 이슈들이 될 것이고요. 아마 이제 노조 쪽에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런 공정한 전환 관련된 숙제들이 계속 생겨나겠죠. 기후변화라든지 사회적 포용에 관한, 거기에서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우리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면서 역할들을 해나가고 공정한 전환을 이룰 수 있을지, 이런 데에 대한 이슈가 이제 SDG부터 시작된 그런 많은 이슈들이 있고, 사실 EU 같은 경우는 이 공정전환 관련해서 굉장히 큰 펀드를 조성해서 이미 이제 정책금융들이 여기 대거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과제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기업과 정부를 생각했을 때 저 역시 사실 많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ESG로 다 덮여버린 이 기업의 관심사들을 어떻게 SDG와 연계해서 계속 기업들이 SDG라는 목표를 놓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ESG 경영을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여하는 방향으로 계속 그것들을 우리가 설득하고 같이 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저희의 숙제이기도 하고, 또 시민사회나 다른 그 이해관계자분들이 함께 좀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게 계속 푸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ESG 경영이 결국 하는 목적이나 그거의 토대는 SDG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잃지 않도록 계속 기업들을 계속 함께 가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고, 정부에 이제 제가 계속 건의하고, 사실 저도 이제 KSDG 수립 과정에 경제국가에 계속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정책 일관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ESG 정책들도 아마 앞으로 굉장히 이번 정권에서 많이, 기후변화 이슈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정부나 기업들이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CO2 감축을 위한 많은 정말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소셜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사실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ESG 숙제는 SDG의 숙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 정권에서는 저는 조금 정책 일관성이 많이 없고 이렇게 범부처 숙제로 내려가지 않고 있고, ESG와 SDG가 굉장히 분절적으로 어떤 기능하고 또 추진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답답함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많이 산업계를 인게이지 좀 시키셔가지고 또 더 많은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한 어떤 정책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쪽으로 또 금융이 많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좀 더 새로운 정권에서는 또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그 SDGs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전 지구 차원이고, 그다음에 그 국가 차원이고, 지방 정부 차원이고, 우리 모두의 시민단체 차원인데, 그 ESG는 그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기업의 차원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면서 그것이 SDGs하고의 연계성이 조금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뭐 궁극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같은 게 아닌가, 그 이어져야 되지 않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 노동계에 대해서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정책본부 이상윤 부장이라고 합니다.
뭐 5분 시간이 주어졌는데 지금 빠르게 핵심만 좀 짚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면 SDG 이행 6년 성과와 과제 일부 외형적으로 이제 나아진 점이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 해결되지 않았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이 크게 우려된다라고 좀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뭐 차례대로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한국노총은 이제 지난 과거를 보면 노동계에서 뭐 ISO라든지 뭐 이런 뭐 사회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었는데 이런 현재 뭐 기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결부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SDG 문제도 약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12개 과제 중에 8번 과제 8번 목표에서 제시된 12개 과제에 대해서 약간 좀 주로 핵심된 부분들만 좀 추려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뭐 일자리 창조가 경제 성장 부분인데 뭐 다들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경제 성장, 코로나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서 일부 좀 나아진 추세에 있겠지만 지금 뭐 인플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하죠.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쳐가지고 기후 위기. 옆에 도표를 약간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크게 2022년을 관통하는 2대 키워드로서 불확실성하고 불평등, 양극화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한 요거를 이 두 가지 요인을 추동하는 5가지 지금 핵심 요인들, 코로나19 문제라든지 기후 위기, 저성장 문제, 그리고 디지털화 문제라든지 인구 감소 문제, 저출생 문제죠. 이렇게 좀 이런 원인들을 이렇게 해서 좀 정세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뭐 노동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점점 외형적으로는 이제 경제 성장이 회복되는 국면에 있지만은 앞으로 특히나 안 좋아질 유동적으로 되게 좀 유동적으로 판단된다라고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뭐 불평등이라든지 양극화, 심화 문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직격탄 맞은 이 문제로 인해서 약간 빈부격차 그리고 사회 양극화, 경제 양극화, 뭐 임금 양극화 갈수록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들, 이것도 좀 말씀 강조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이제 뭐 SDG 관련해 가지고 주로 약간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ILO 기본협약 이제 비준한 것인데요. 지난해 4월에 ILO 이제 ILO 이제 핵 기본협약이라고요. 국제적으로 통용된 국제 노동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호, 뭐 87호, 뭐 29호 3개 협약을 비준해 가지고 총 기본 협약 8개 중에 7개 협약을 좀 비준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일단은 뭐 이제 국가 정부에서 이제 협약 비준을 추진을 하면서 일단 관련된 우리 노동관계법도 약간 개정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뭐 뜬금없는 뭐 법 개정 아니면은 이제 뭐 SDG 뭐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후퇴시키는 약간 법제도 약간 개정 문제가 좀 개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스위스 제네바에서 좀 말씀드렸던 국제노동기구 제110차 총회가 이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최근에 화두화되고 있는 이제 노동자 건강권 확보 문제, 산재 문제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된 협약을 이제 기본 협약으로 약간 격상시키는 문제, 이런 좀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추가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뒀다가 추가 비준을 나서서 좀 이렇게 뭐 지표 도달에 약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드리고요. 뭐 여전히 뭐 기본 협약 도대체 왜 비준하는 거냐? 뭐 솔직히 얘기하면 뭐 ILO라고 하면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도대체 뭐야? 뭐 노동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 협약을 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제노총이 매년 지금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국제노동권 이제 보장 지수에서 최하위 등급 노동기본권이 아예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지금 5등급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도 지금 뭐 사용자의 뭐 이제 뭐 부당 노동행위라든지 뭐 노조 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들, 이런 점들도 이제 뭐 협약 비준과 맞물려서 법제도 개선 문제랑 좀 가야 된다. 국제적 위상도 약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강권 문제입니다. 뭐 여기 같은 성과라 하면 성과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약간 제정은 됐습니다. 제정은 됐는데 뭐 제정 이후에 약간은 좀 이렇게 산재 사고가 줄긴 줄었지만은 일단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고 정리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산재 사고가 난 데서 또 난다. 그리고 사용자 단체 중심으로
이거에 대한 약간 좀 법률상의 약간 이 효과를 약간 무력화시키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우려된다라는 좀 말씀드리고요. 약간 좀 또 이거 뭐 아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텐데 노동관계법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뭐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뭐 조금 전에 보지 못했던 이제 뭐 라이더라든지 프리랜서 분들이라든지 많죠.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지금 이제 가장 큰 지금 화두로 좀 될 수 있겠는데요. 뭐 요 문제 좀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뭐 우리 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이제 과제이기도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그리고 뭐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에 대한 뭐 퇴직급이라든지 기본 노동권 보장하는 것들 말씀드렸던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보험이라든지 노동기본권 보호하는 문제들 좋다. 하지만 뭐 이들 보호하는 것들 마련하기인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어 놓자 이거죠. 이 얘기가 뭐 기존의 뭐 노동관계법상 근기법 노조법상의 이런 것들을 포기하자는 근로자를 포섭하자는 얘기를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기층에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어서 프리랜서라든지 1인 자영업자까지 포섭할 수 있는 그런 기층 3중 보호 체계를 만들자는 이런 좀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주요 요번에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이 이제 다 공약으로서 제시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약간 좀 성과라면 이제 앞으로 이제 과제죠. 과제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 대응 이것도 약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저출생 문제라든지 앞으로 뭐 군대 갈 사람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고 뭐 다 지금 이제 심각한 거죠. 뭐 지방 소멸 문제라도 약간 결부되어 있고요.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책 얘기들 노동계에서도 약간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질 임금제 소득 보장 그리고 밑에 5번 과제도 다 연결된 겁니다. 상병수당. 그러니까 아프면 쉴 권리. 그러니까 지금 뭐 업무상 관계 없는 걸로 아프면은 뭐 이번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아프면 뭐 이제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아프면 자기만 손해. 당연히 아파서 쉴 권리가 있다. 노동자 역시. 근데 그런 것들을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편적 권리들은 국가가 보존해주는 이런 좀 형태로 좀 가야 된다라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는데요. 뭐 노동시간 문제도 있고 뭐 사업장 내 민주주의 확장 문제 근로자 대표 문제라든지 이번에 공원법 개정되면서 노동이사제가 뭐 도입된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성과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오늘은 발표를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청년 개혁회 노동에 들어갔는데요. 참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우 소중합니다.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흘러가는데요. 의회에 대해서 최현 김병호 국회의원 보좌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5분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특히 작년에 12월에 통과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제정에서 직접 제가 법안을 성안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국회의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 성과의 좀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여야가 이 법안 통과에 좀 힘을 합쳐서 통과를 시켰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국회 법안 통과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얘기는 정부가 이번에 바뀌었어도 윤석열 죄송합니다. 보좌관님 제가 미션을 받은 게 저 시계로 26분이거든요. 그래서 30분에 좀 해주셔야 저희가 추가 요금을 안 내는 예. 절실함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말 안 끊으셔. 죄송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야가 합심해서 통과한 만큼 국회의 역할은 이것을 감시하는 것이다. 제대로 이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잡다한 거 다 빼고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회 역할과 과제를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국회가 하나의 정치권으로서 여성의 정치 확대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떻든 대한민국에서 이제 역대로 최고 많은 19%까지의 여성 국회의원 숫자를 늘렸고
또 예전에 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OECD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국회가 그 역할을 선도해야 대한민국 전반에서 여성의 진출이 늘어난다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아까도 지적했지만 해양 및 육상 생태계 문제, 특히 한국에서 절실한 게 산림 면적 문제입니다. 이것이 되게 환경적으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입법이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된다는 부분과 아까 외교부에서도 얘기했지만 ODA 문제가 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ODA 문제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악화된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특히 다른 나라에서 국회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의회가 나서서 ODA 확대를 해야 되고 빈곤국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국회가 해야 되고요. 여전히 한국의 이 불평등 문제, 한국노총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한국은 소득조차는 상당 부분 조금씩 완화되고 있지만 자산 격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어떤 해법을 제출하느냐가 국회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되게 21대 국회와 20대 국회와의 차이는 20대 국회 때는 SDG가 시작이 되면서 국회 연구 모임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21대 국회에 와서 다시 연구 모임이 없고 탄소 중립, 특히 기후 관련 단체는 에너지까지 포함한 6개나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심각하게 SDG는 완전 무관심이에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실제로 이번 법안 제정 과정에서도 저희가 도움을 받을 연구 포럼이 없어서 제가 이제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뭐는 전문가들 불러서 공부해서 법안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 기본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중요한 건 첫째로 총리실에서 이걸 잘할 수 있게 하는 거. 좀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게 국회에서 바로 국무총리실이 이걸 제대로 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담당 사무관이 1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그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걸 통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것이 만들어지면 국가 예산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연 보좌관님 강하게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9분인데요. 제5회 열린 SDGs 포럼을 이만 닫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모든 세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5회 열린 SDGs 포럼에 참석해 주셔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셨던 분들도 이제 방을 나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세션 3회 참석해 주실 분들은 잠시 앞에서 사진 한 장만 찍고 바로 해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